저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습니다. 조용한 빈소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는데 그 곡이 바로 제가 28년 전에 작곡했던 초여름 왈츠였거든요. 세상에 단 한 장의 악보만 존재하는 그 누구도 모르는 제 곡이었습니다. 연주하는 젊은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왼손 세 손가락이 먼저 내려앉는 버릇이 보였거든요. 그건 제 아들만 하던 특별한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피아니스트로 살아오면서도 그런 버릇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오른손 등에 있는 흉터였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불행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연주자였던 제가 해외로 보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손녀 다인이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름을 묻자 문아람이라고 답했죠. 장례식장 전속 피아니스트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보는 어디서 구했나요? 라는 질문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봉투에서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뒀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죠. 장례식 후 집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악몽 같은 기억들을 되짚어봤습니다. 1997년 겨울,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었을 때의 일이었죠. IMF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호텔이나 웨딩홀에서 연주하는 프리랜서 피아니스트였어요. 하루벌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경제위기로 인해 결혼식도 장례식도 모두 간소해지면서 연주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지 않으세요? 미국의 좋은 가정에서 키워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쌀독이 바닥나고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걱정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차라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고 말끝을 흐렸죠. 그때 저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악마 같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28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속은 거였죠. 다인이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언젠가 아버지가 찾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봉투였어요. 그동안 열어볼 용기가 없었었죠. 봉투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몰래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어요.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돈을 받았다면서 강제로 데려갔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오태석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조작했어요. 우리 아들을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 해서 미국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편지 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은 분명 살아있어요. 미국 입양기관에 화재가 나서 자료가 다 없어졌다고 하던데 언젠가 당신의 음악을 통해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여름 왈츠 악보 4번까지 넣어뒀다고 적혀 있었죠. 하람이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하람이는 미국에서 한국계 부부에게 입양돼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것만 남겨주셨어요. 하람이가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직접 쓴 초여름 왈츠 악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이건 너의 뿌리를 찾는 열쇠라고 하셨어요. 하람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냈나요? 그런데 대답에서 가슴 아픈 진실이 드러났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지만
항상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피아노를 칠 때면 자꾸 누군가가 그리워졌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하람이도 1997년 12월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출생 시간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손등 흉터 이야기도 들었죠. 양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올 때부터 그 상처가 있었대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람이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자주 서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치매 증상 때문인 줄 알았는데 다인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녀요. 다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유품을 정리할 때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어요. 서랍 속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동네 이발소 박 사장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요즘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 본 적 있나요? 박 사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검은색 승용차가 자주 지나다녀. 그리고 정장 입은 사람이 너희 집 근처에서 전화통화하는 걸 봤어. 더 자세히 물어보니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이고 뭔가 위협적인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자물쇠 주변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미세한 철가루 같은 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누군가 건드린 게 분명했죠. 다인과 함께 집 안을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거실 서랍장 위치가 약간 틀어져 있었어요. 안에 유품 상자도 미묘하게 각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섬뜩한 건 전화기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통화 중에 갑자기 지지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도청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람이에게 전화해서 요즘 누군가 감시받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람이도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일하는 장례식장 근처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려요 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하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8년 전 사건과 관련된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밤늦게 창문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끝에 서 있었어요.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사람이 타 있는 것 같았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람이에게 피아노를 함께 쳐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하람이도 좋다고 했지만 선생님, 혹시 우리가 누군가한테 감시받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첫 합주 날 하람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서 초여름 왈츠를 쳐보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주선율을 연주하자 하람이가 자연스럽게 화성을 받아쳤습니다.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완벽한 호흡이었죠. 더 놀라운 건 연주하는 방식이었어요. 프레이즈가 끝날 때마다 살짝 숨을 들이마시는 버릇, 왼손으로 베이스를 칠 때 3에, 2에, 1 손가락 순서로 누르는 습관까지 제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혈육의 연결이란 이런 걸까요? 그런데 연주 중간에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죠. 다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더 이상 파고들지 마시오라는 짧은 메모만 들어 있었어요. 다인이 인터넷으로 오태석을 검색해봤습니다. 현재 70대 초반으로 참사랑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최근에 지역시의원 후보로 등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일을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요? 다인이 의문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1990년대 해외 입양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의 지위를 만든 거겠죠. 용기를 내서 참사랑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오태석 원장님과 상담 예약을 잡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용건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1997년 출생 관련 상담입니다. 라고 말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죠. 몇 시간 후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성우 씨죠. 괜한 일에 목을 들이밀지 마세요. 28년 전 일은 다 끝난 일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시면 당신과 손녀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항변하려고 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게 분명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협박 전화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다인도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하람이가 선생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뿌리를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면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갑자기 97년도 겨울에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장 입은 여자가 자주 찾아왔는데 나중에는 무서운 남자들도 같이 왔더라. 박 할머니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어. 그 남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해외로 아이를 보내는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분위기가 영 이상했지. 할머니의 증언이 저희 추측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28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울면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 아내 미영이의 절규가 얼마나 절절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들이 여러 대 와서 뭔가 급하게 처리하더라. 며칠 후에 너희 며느리가 완전히 넋이 나간 것처럼 변해 있었어. 동네 어른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강제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확실해요. 할머니와 하람이 형이 모두 피해자였던 거예요. 다인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더 많은 증인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8년 전 일이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을 찾아보기로 했죠. 하람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미국에서 양부모님이 남겨주신 자료들을 더 찾아보겠어요. 뭔가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위험하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28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하람이와 함께 DNA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협박이 무서웠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평생같이 느껴졌죠.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병원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둘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요. 하람이가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가자. 제가 용기를 냈지만 사실 다리가 떨렸어요. 검사는 무사히 마쳤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따라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렸고 전화기에서는 이상한 잡음이 계속 들렸어요. 다인이 할아버지, 이 일을 방송국에 제보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쪽에서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다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민제보 코너로 유명한 KBS 라디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28년 전 불법 입양 사건의 전말과 현재 겪고 있는 위협에 대해 자세히 적었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죠. 편지를 보낸 다음 날, 오태석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국에 무슨 편지를 보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아세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더니 험악한 욕설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죠. 오히려 이것이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는 통보였어요.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람이와 함께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8년 만에 제 아들을 찾은 거였습니다. 아버지, 하람이가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28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저도 처음으로 하람이를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KBS 라디오 PD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윤성우 선생님, 보내주신 사연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을 라이브 방송으로 다루고 싶은데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가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람이가 아버지,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용기를 내야 해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방송 출연을 결정하자 오태석의 협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방송국에서는 경찰과 연계해서 저희를 보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이 나가면 오히려 더 안전해질 거예요. PD가 안심시켜줬죠. 라이브 방송 당일, 저와 하람이가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정말 떨렸어요. 전국에 방송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PD가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28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기 시작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절망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불법 입양 사건, 그리고 28년 만의 재회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문자와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1990년대 불법 입양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갈 무렵 하람이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디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저희도 1997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입양돼 온 한국인입니다. 같은 사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도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전담팀까지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태석은 결국 체포됐고 당시 불법 입양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오태석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불법으로 해외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한 명당 수천만 원씩 받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미국 입양기관 화재도 조작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자료는 다른 곳에 백업돼 있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FBI까지 수사에 나섰다고 했어요. 미국 내 불법 입양 네트워크도 함께 조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8년 만에 거대한 범죄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죠. 오태석이 법정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죄 없는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뒤늦은 참회였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미 성공한 후라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태석의 증언을 들으면서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들었어요. 28년이라는 세월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200여 명의 아이들이 불법으로 입양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저희는 그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였죠. 하지만 저희처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가족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직도 서로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태석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어요.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죠. 불법으로 번 재산도 모두 몰수돼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하람이와 함께 조용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소규모 모임이었지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저희 사연을 방송으로 들었던 분들, 비슷한 아픔을 가진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연주회 당일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어요. 28년 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연주회였거든요. 하람이도 아버지, 긴장되지만 행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객석에는 100여 명의 관객이 와주셨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젊은 부부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죠. 무엇보다 다인이가 맨 앞줄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 하람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28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빈 공간이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늘나라의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그 말에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함께 초여름 왈츠를 연주했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만든 곡이지만 아들과 함께 연주하니 완전히 새로운 곡이 된 것 같았어요. 모든 슬픔과 기쁨이 섞인 인생 그 자체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연주 도중에 눈물이 났습니다. 28년간의 그리움,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모두 음표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람이도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관객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박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앵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희는 즉석에서 아내가 좋아했던 곡인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악수를 청해 오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같은 따뜻한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내가 다 기뻐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주회 후 하람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매일 함께 피아노 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채워나가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람이는 장례식장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피아노 교습소를 열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다인이도 할아버지, 하람 삼촌 덕분에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빈 공간이었던 우리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됐거든요. 음악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것처럼 앞으로도 음악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28년의 아픔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